안치용의 고전 산책. 폴리스적 동물에 대한 이해. 일단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거죠. 폴리스적 동물이죠. 폴리스적 동물. 폴리스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폴리스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동물 이렇게 정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적 동물이나 사회적 동물하고 좀 다르죠. 그죠? 이해하고 있는 거죠. 생각하면 별거 아니잖아요. 정치적 동물, 사회적 동물이라고 우리가 계속 아리스토텔레스 말을 인용하고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야, 우리는 폴리스 안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얘기한 겁니다. 당시 정치에는. 폴리스 안에 산다는 거는, 당시 폴리스라는 게 작잖아요. 지금과 국가가 다르고, 지금 우리는 근대 국가에 살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 시스템은 근대 국가 시스템이고, 정치하로는 서구 민주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당시에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폴리스 안에 살거나, 폴리스 밖에 살거나, 폴리스 밖으로 추방시키고, 폴리스적인 동물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좀 당시 그리스의 어떤 삶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심오한 의미가 부여될 수도 있고 또는 의미가 축소될 수도 있고 폴리스라는 게 거기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정체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다양한 정치 시스템들이 실험이 됐고 존재했는데 그것들은 그것들대로 인정을 하더라도 폴리스라는 특성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불편해하는 그런 가정들이 막 나오죠. 노예제도에 대한 거. 그리스 민주주의는 노예제를 바탕으로 한 거였기 때문에 노예제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한 불편한 시선. 여성은 현대사회가 되기 전까지는 항상 반쪽이었어요. 가장 최근까지도 여성은 열등한 존재로 간주됐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건 없죠. 그 다음에 연장자와 연소자에 대한 부분적인 복종 이런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받아진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좀 불편할 수도 있죠. 권위적이고, 그 다음에 억압적이고, 이런 시스템에 우리가 적응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폴리스적인 동물, 규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아리스토텔레스 정치적 동물, 사회적 동물하고는 좀 다른 거지. 플라톤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 플라톤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죠, 그죠? 플라톤은 그래서 우리가 국가론 얘기할 때 이상주의자고 서구에서 나타나는 공화주의적인 전통의 원리라고 할 수 있죠. 프랑스 대혁명 때 나타났던 것 같은 어떤 공화주의적인 전통의 원리가 플라톤이라고 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다르게 생각하죠. 오히려 영미적인 자유주의 전통에 오히려 가까워. 플라톤이 폴리스를 통일체적인 입장에서 파악했다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복합체라는 개념을 쓰고 있죠. 그래서 각각의 기능을 주어진 기능에 따라서 수행하는 것으로서.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서는 플라톤의 어떤 살인 정치, 처자 공유, 재산 공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비판을 하잖아요. 그죠? 영미적인 전통과 맞아 떨어진다는 게 영미적인 자유주의가 어떤 자본주의를 발전시켰다고 한다면 그 영미적인 자본주의에서 나타났던 자유주의는 결국 재산권의 자유하고 관련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좀 천박하다고 보여질 수 있는 것이 영미적인 가치가 왕권으로부터 부르주아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철학적으로 정의하는 게 단순한 자유주의인데 아리스토텔레스도 비슷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처자 공유제, 재산 공유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내 것, 소중한 것 이런 것이 아니면은 이게 어떻게 지탱이 되겠냐. 내 것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은 사유재산, 그 다음에 사적 소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의 근거가 돼요? 자본주의의 근거가 돼요. 당시는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생산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주의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철학적 입장에서는 자본주의적인 그런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런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관. 거기서 나타나는 그 인간관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관하고 비슷해요. 인간은 타고나기를 사악한 존재라고.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게 보통 정치학을 경제학하는 사람들이 언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규정에 보면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의 어떤 사용가치하고 교환가치도 설명한 부분과 흡사한 논리 전개가 보여요. 물론 많이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샌드를 얘기를 하면서 씻는 데도 사용되고 교환하는 데도 사용된다. 이 결국 이제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의 형성 문제, 그다음에 화폐의 발생, 그리고 화폐의 물신적인 추구. 여기서는 뭐 마이다스, 미다스의 얘기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얘기들까지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그 자본주의의 어떤 그 물신성의 원형 그런 것들이 여기서 보인다는 게 상당히 재밌는 대목이에요. 화폐를 무한히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과잉을 향락으로 받아들인다는 거. 자본의 탐욕, 자본의 그 자기 증식 욕구 이런 것들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여기 뭐 이런 게 있어요. 46페이지 보면 그들의 향락은 과잉에 있으므로 그들은 향락의 과잉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을 찾게 된다. 그런 적인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일단은 폴리시적인 문제, 그다음에 인간 간의 문제가 인간을 사악한 존재로 보면서 내 것에 집착하는 존재로 봤고 그거와 관련해서 사용가치 이런 부분, 교환가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물신성에 대한 시사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이 이제 그 연결 지을 수 있는 대목이죠. 이 양반의 시선은 좋아요. 그 대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카톨릭적인 입장이기도 하고. 이게 경제학에서는 오랜 논쟁을 겪은 화폐의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전통적인 화폐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화폐는 교역에 쓰라고 만든 것이지 이자를 낳으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대부를 비판하는데 이제 화폐론과 관련해서 경제학에서 오랜 논쟁을 벌였어요. 그 화폐는 베일에 그쳐야 된다, 뭐 이런 입장. 그거하고 같은 맥락을 하고 처해 있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민주정책. 정치와 관련돼서는 이제 본질적으로 그 여기서 말하는 민주정책, 뭐 민주정책 또는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의 민주주의와 다르다는 전제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이상 폴리스가 커지면 민주정치 외에는 다른 대안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쁘지 않은 게 여러분들이 뒷부분에 가면은 뭐 군주론을 연상시키는 그런 대목들 때문에 불편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래도 민주정치가 유력한 하나의 체제가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집단의 판단은 현명하다고 받아들이고 있고 그다음에 최고 권력도 민중이 소유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중우정치나 또는 선동정치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가 지배를 해야 된다? 법이 지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법이 지배를 하면서 민주정체를 유지하고 그 국가는 국민들에게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훌륭한 삶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꼭 부정적인 건 아니죠, 그죠? 국가가 국민에게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훌륭한 삶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요구. 지금은 국가가 단순한 생존도 제공 못하고 있는 국가가 부지기수였고 역대 경제했던 국가들을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뭐 생존조차도 보장이 안 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생존을 넘어서 훌륭한 삶을 제공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높은 전망을 보고 있는 거죠. 현실주의자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이런 표현, 예컨대 잘 정돈된 국가에서는 시민들이 일상적인 노동에서 벗어나 여가를 가져야 된다. 노예 제도와의 연관성만 뺀다면은 누구를 연상시켜요?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최후의 도래할 이상사회에 대한 그림하고 비슷하죠. 거기에 되면은 뭐 어떻게 돼요? 최소한 노동하고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철학을 토론하고 이런 것들을 마르크스가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다만 그 생산력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노예가 노동을 해야 되는 대신. 근데 이제 마르크스는 생산력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노예와 시민의 구분 없이 이상적인 사회에서 그 여가를 즐기면서 철학을 논의하고 서로가 우애를 나누는 이런 세상을 꿈꾸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둘 다 뭐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지금의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분명히 다른 거지만 민주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옹호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정치의 궁극적 목적, 정의. 정치의 궁극적 목적은 뭐다? 정의라고 되어 있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거를 이 정의는 저스티스가 아니라 디파인한 거를 이제 쭉 따라가 보면은 우리가 많은 시사점을 얻게 돼요.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의인데 정의는 뭐라 그랬다? 정의는 별게 아니고 평등한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 평등한 사람이라는 전제가 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라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결국 정치라는 거는 이게 뭐 동양 사상에서도 공자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지만 밖으로 나누기예요. 사람들이 지금 정치가들이 정치하고 경제를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 거는 일종의 사기를 치는 거지. 정치의 공적 목적은 정의인데 정의는 평등한 사람들이 평등하게 분배하는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구하려면 중용을 구해야 된다고. 법이 곧 중용이라고. 아까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법이라는 거는 상당히 좀 심오하다 규정일 수도 있는데 생각할 거를 주죠. 법은 욕구에서 해방된 이성이라고 했어요. 다층적인 해석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법이 곧 중용이고 그것은 정의의 길이고 정의는 정치의 목적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차이점을 느끼는 거는 법의 지배에 관해서 얘기할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전제로 삼은 거는 두 가지가 있죠. 법의 지배가 가능하려면은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존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공권력이 유지돼야 된다는 의미겠죠. 그죠? 두 번째가 지키는 법이 온당해야 된다고. 이거는 누구를 떠올려요? 악법도 법이라는 생각과 다른 거죠. 사람들이 공권력의 작동에 의해서 법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 법은 타당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정치에 대한 얘기를 했고 민주주의에 대한 지금의 민주주의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보냈고 그다음에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대부분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고. 정체를 보존하는 방법과 민중에 대한 신뢰. 군주론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참고할 만한 내용이 되게 많죠. 독재를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도움이 되는 건데 반대로 또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한 시사점도 많이 주죠. 독재 정치, 참주 정치의 보전 방법은 군주론을 연상시키는 게 억압 정책을 써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목표가 세 가지인데 피치자들이 길을 펴지 못하게 하는 거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 박정희 때 공환적, 폭력적인 국가기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갔던 거. 로베스피에르가 공포 정치를 핀 거, 이런 것들 그대로 반영된 거. 그 다음에 피치자들이 서로 불신하게 하는 거. 나눠서 통치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정치 활성을 할 수 없게끔 무기력하게 만드는 세 가지이고 이게 이제 억압이고 또 하나는 분식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게 재밌죠 표현이. 공익을 위하고 국가를 잘 관리한다는 인상을 주고 그 다음에 품위 있는 처신과 군사적인 능력으로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어떤 부하에게도 큰 권력을 맡기지 않음으로써 반란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피치자들을 화나게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참주정치, 독재를 유지하는 방법을 시도했는데 탁월함, 수천 년 전 책이라고 생각하면 탁월함이 엿보이는 그런 거고 우리와 관련해서는 정체를 보호하는 방법 제8장에는 292페이지 이것들은 지금의 정치, 우리 체제와 관련해서도 다 새겨들어야 할 얘기죠. 그래서 아까 법이 서야 되고 법의 지배하는 정치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정체를 보존하는 방법 관련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소한 것이라도 불법은 경계해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대중에게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된다. 공직자들은 공정해야 한다. 상벌은 분명해야 된다. 공직을 축제의 수단으로 삼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지금의 기준으로도 타당하고 훌륭한 잣대라고 할 수 있죠. 정치학은 다양한 유형의 정치 체제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의 적합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시사점은 되게 커요. 민주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전망을 봤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래도 어떤 민중에게 마지못해 설 수는 있지만 민중에게 신뢰를 보내고 있다. 인간은 사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집단의 판단은 현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민중에도 탐욕이 있지만 부자들의 탐욕이 민중의 탐욕보다 더 정치체제에 파괴적이 된다는 것 이런 것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있습니다. 민주정체가 최선의 대안인 이유. 탁월한 시민을 선별하는 기준은 있겠어요? 그래서 뒷부분에 결국 그래서 교육 얘기를 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 아리스토텔레스도 해결해 줄 수 없고 그런 걸 해결해 줬으면 이상 국가가 존재해가지고 역사에 계속 이어졌겠죠. 근데 그런 국가는 없었죠. 아니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좋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민주정치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본 거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민주정치 외에는 대안이 없으니까 국가가 어느 정도 커지면은
사실은 각각에 있어서는 그 자체가 잘 운영되면은 그 자체가 좋은 정책일 수 있죠. 탁월한 군주가 있어서 그 사람이 통치를 한다면은 우매한 민중들에 의해서 우왕좌왕하는 세대보다는 그 나라가 더 나을 수 있죠. 그런 유형의 군주상을 우리 역사에서는 계몽군주란 형태로 이제 신비화한 거죠. 근데 탁월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탁월한 군주의 상으로 선정이 된 거죠. 실제로 본인이 탁월했는지 상관없이. 군주정의 문제는 탁월한 개인이 통치를 한다 하더라도 권력력에 의해서 그게 승계가 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플라톤은 철인들이 지새끼는 못 깎겠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 내 것을 지 자식에 대해서 어쨌든 관심을 가질 텐데 어느 한 시점에 훌륭하게 탁월한 군주가 있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우매한 아들이 태어났으면 그래도 넘겨줄 텐데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현실적으로 민주정책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정책. 지금 우리나라도 귀족정체죠.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안 쓰기 때문에 우리가 귀족정체라는 말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나라도 귀족정체로 간 지 오래됐어요. 그 신비에 쌓여서 대중과 거리를 두고 있고 람보르기니를 타고 그다음에 항상 은폐돼 있고 이런 그 재벌가들, 정치 엘리트들, 관료 엘리트들 이런 복합체가 이미 우리는 귀족 정체를 유지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권력을 세습하면서 자기들끼리 권력을 주고. 우리나라가 무슨 말만 민주공화국이지 우리나라가 무슨 민주공화국. 그들은 그들의 권력, 그들의 재산, 그들의 배타적인 이익만을 확대 재생산해서 그것들이 내려가지 않도록 할 뿐이지 말과 달리 실제로는 여러분들의 다수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관심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귀족 정치. 여러분들이 민주공화국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귀족 정치가 된 지 오래됐는데 그것도 부패한 귀족 정치. 복합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자기들만의 기득권을 확대 재장착하는 과정에서 여기 11장에 나왔듯이 자신들의 정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한 억압 정책과 그 다음에 그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있잖아요. 피치자리 길을 못 파게 하는 것, 서로 불신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게 무력도 만드는 것. 자기도만 정치를 하니까. 정치 엘리트들이 이미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엘리트란 말은 좀 애매하지만 정치 몰입애들. 정치 몰입애들이 이미 자기들이 잡고 양심적이고 개혁적인 시민들의 진출을 다 막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다 해치먹고. 벗어날 수 없는 트라우마, 이데올로기. 뽑은 사람들은 이게 이제 참 어려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민중의 소위 시민의 또는 국민의 역동성, 활력을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 국민이나 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미 이데올로기화 해버렸어. 특정 이데올로기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힘든 이유는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나. 그분들은 설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자기 주변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빨갱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일단 이념적으로 우리는 한쪽이 완전히 차단해놓고 시작을 했고 그 차단시켜 놓은 가운데 옛날에 전두환이 가짜 야당 만들듯이 1중대, 2중대, 3중대 만들었잖아. 민정당 만들고 민한당 만들고 야당을 전두환이 만들었잖아. 반제야당을 만들듯이 우리나라 이념 전선에서도 남북 대치 상황에서 재벌과 그 다음에 관료 정치 엘리트들이 복합체를 구성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역할 분담을 한 거라고 봐야죠. 짜고 치는 고돌이, 약속 대련 이런 것 속에서 선수는 맨날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새로운 선수가 못 들어가니까 맨날 자기네가 국가대표하고 그런 구조가 됩니다. 뽑은 사람 탓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데올로기라는 게 너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거라고 착각하게 됐는데 그러면 그때 자기가 믿는 거를 자기가 믿는 거를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한테 그 무지함에 대해서 그거를 그 사람 탓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을 사기친 지배 세력 탓을 해야 되는 건지는 좀 애매한데 워낙 이데올로기의 장치가 강력하기 때문에 남한 사회에서 이거는 쉽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세대가 완전히 생물학적으로 교체되기 전에는 그 문제에서 자유롭기 힘들 거예요. 실제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이 생물학적으로 교체되더라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상속시킨다는 게 앞으로의 문제겠죠. 일배충 같은 사람들은 실제로 트라우마가 없잖아. 자기 아버지가 빨갱이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적개심을 갖고 있는 것들은 이런 이데올로기 전선 속에서 약속대련과 짜고 치는 고스톱에서 자연스럽게 광을 팔게 되면서 도박판의 이론이 되버립니다. 이 하투판을 아주 정상적인 거로 수용하는.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목표들은 근본적인 것보다는 개량적인 목표 외에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기득권의 지배 속에서 기득권들이 끊임없이 자신들을 확대 재생산하고 그 속에서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막아내는 것 외에는 우리 국민 또는 시민 자체가 어떤 광적인 이데올로기에 전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대안적인 가능성들도 이미 또 다른 병균에 의해서 잠식되고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참 불행한 것이 남북 문제가 오래가고 있어. 오래가. 우리의 어떤 지배 체제, 우리의 착취 구조도 남북 문제에 기생해서 성장했다면 대안도 남북 문제에 의해서 오염돼 버린, 완벽하게 감염돼 버린. 그래서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는. 결국은 개량적이고 부분적인 목표를 취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별로 없죠. 사람들이 본질적인 문제인데 지역적으로 파악하죠. 세금 같은 것도 결국 알바의 시급,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것들도 결국 우리 체제에서 본질적인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귀결인데 그거를 하나하나 피상적으로 별개의 문제를 파악을 합니다. 별로 답이 없죠. 답이 없다는 게 항상 우리 정치의 문제입니다. 사기치잖아. 기성정치가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뽑아주세요. 이러면서 선택지를 제안해놓고 지들끼리 해먹는 구조가 이제 우리 정치 시스템이죠. 차라리 우리가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여기고 좋지 않게 보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가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이런 아까 얘기했던 부자들의 탐욕과 민중의 탐욕 여기 비교한 거라든지 또는 평등과 정의를 추구하는 것도 언제나 약자들이다. 강자들은 그 어느 것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보적인 측면이죠.